원래 강의면 지금 하고 가야 되는데 집에, 그죠? 이거를 하고 3시간이 남았잖아, 지금. 이거 미칠 버릇이라니까, 진짜. 하루에 6시간은. 와,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 강의를. 진짜. 그죠? 뭐 대학생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24학점 듣는 거랑 비슷할걸? 지금. 일주일에 듣는 강의 숫자 따지면? 그죠? 아, 대박이에요, 진짜. 저는 공부할 때 강의를 안 들었거든요, 아예. 강의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김상학 평가사도 법인 가서 처음 봤어요. 아, 한 번 봤구나. 하도 불안해가지고 맨 마지막 연차 때 김상학 평가사가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단과 이런 거 하잖아요. 들어가서 시험을 봤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여기 쭉 붙여요. 등수를 1등부터. 당연히 1등이지 내가. 그래가지고 7년 차인데 당연히 1등 해야지. 병신이 아니면. 그래서 봤지. 그러니까 1등이 돼 있지. 환불했지. 바로. 아, 나 여기서 들을 게 없구나. 그럼 바로 환불하고, 그날 한번 찾아갔어요. 김상학 평가사를. 그땐 4년 차라 그랬어요. 쪽팔리니까. 4년 차인데 답안지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더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더럽게 싸가지 없네. 그러고 갔지. 집에.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처음 봤어요. 회사에서 처음 봤는데, 한 2마디 하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더라고, 이 양반이. 그러면서, 명예라고 불러도 되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욕할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러세요.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양반이야. 그런 거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양반이에요. 근데 뭐 얘기하려다가 지금 그 얘기를 했지? 분명히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쉬는 시간에 담배 피면서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하여간, 이게 강의가 정말 6시간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다 그렇게 돼 있다는데. 나머지 1차 과목도 6시간 들어요? 하루에? 뭐, 강의만 듣는 거지, 뭐, 하루 종일, 그지? 낮에 1차 6시간 듣고, 밤에 2차 3시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은? 대학생이야? 자, 활동과 현상 할 거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서 가장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활동과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자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리적 측면의 행위. 관리적 측면의 행위. 그리고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현상. 법기경으로 나눴죠. 지금. 그죠? 법기경으로 나눴어요. 현상.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주체에 있어서는 사적 주체, 공적 주체, 협회가 있다는 거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요. 협회가 있다는 거. 그럼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사적 주체가 있으면 얘네는 효율성이 강조되는 활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공적 주체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강조되는 활동을 수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현상 같은 경우는 주체와 유형이 운동으로서의 부동산 현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의미 없어요. 지역적 현상과 개별적 현상, 지역적 현상과 개별적 현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적 현상과 개별적 현상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고정성이라는 특성을 알고 계시면 다 해결이 돼요. 왜냐면 이 고정성이라는 특성, 부동산의 특성에 있어서 이 고정성이라는 특성, 다른 말로는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특성은 뭐냐면 모든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이란 말이야. 물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다. 이게 이제 고정성이라는 특성인데 이 고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일단의 지역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 있어서 부동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물리적 측면에 있어서 고정성이라는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자연적 측면에서 개별성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별성이라는 특성은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은 모두 다 다르다는 특성을 얘기하는 게 개별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현상 자체는 개별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외우실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라고.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고정성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쪽은. 외우지 말고. 이거. 나중에 다 하면 연결이 되니까. 네, 부동산 활동은 저기 보시면요. 거래 활동, 이용 활동, 행정 활동 이렇게 나누고는 있어요.
그 부동산 활동을 거래 활동, 이용 활동, 행정 활동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눠놓는 이 책의 분류 자체가 누가 나눠놓은 거냐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제 김영진 교수 책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눈 거잖아, 지금. 다른 분류 체계가 없냐? 있어요. 또 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특징은 됐어요. 특징은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책 다르다 그랬지? 제4절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서 로마자 1번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거기서 맨 위에 줄에요. 부동산 현상이라 함은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술, 경제, 제도 및 기타 재현상 이렇게 줄쳐놓으시고, 우리 공부하다 보면 재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재현상, 가격, 재원칙. 재자가 뭐냐면 일본식 표현인데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 여러 가지. 군대 갔다 오셨나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뭐라 그러죠? 제군들 그러잖아요. 제군들. 제군들은 원래 틀린 말이야. 제군이라 그래야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저기 역전이 맞아요? 아니면 역전압이 맞아요? 역전이 맞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제군할 때 그치? 여러 가지. 첫째, 거기서부터 보시죠.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부동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지침이 된다. 얘네가 활동과 현상이. 둘째,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어떤 법칙성이나 반복성이 있는 것에 주요 관심이 놓여 있다. 셋째, 두 번째 줄 여기도 끝에 인간의 의지나 행태와는 관계가 덜한 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지나 행태와는 관계가 덜한 편이다. 이런 거는 부동산 활동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완전한 목표를 가지고 인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현상은 인간이 뭘 했을 때 부동산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활동과 비교했을 땐 상대적으로 인간의 의지나 행태와는 관계가 덜하지. 왜? 부동산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17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부동산 활동의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누게 돼요. 부동산 활동을. 일단 이제 강학상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거래 활동이라든지 이용 활동이라든지 행정 활동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한면으로는 부문별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정부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사적 부문이 있고, 또 하나가 전문 협회 부분이 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고요. 이거는 외우셔야 될 거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거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분류 말고 중분류 말고 소분류 보세요. 소분류 보시면요.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평가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것만 외우세요.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평가업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시고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개발, 동그라미, 금융, 투자, X 이렇게 써보세요. 개발업은 표준 산업 분류에 지금 있잖아.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평가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있잖아요. 개발업은. 그죠? 근데 금융하고 투자업은 없어요. 표준 산업 분류에. 그죠? 지문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투자하고 금융을 끼워넣어요. 그럼 무조건 틀린다고요. 그게. 진짜 이제 짜증나게 내면 세 분류까지 간단 말이야. 세 분류에서 보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주거용, 비주거용은 관리업에서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이 또 없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에서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을 또 나누지 않아요. 그냥 부동산이란 말이야. 거기까지 넘어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일단은 컨셉 자체를 이렇게 잡고 가자는 거야. 일단은. 임대업, 개발, 공급, 관리, 중개, 평가업이 있다 라고 외우시고, 개발은 있는데 금융하고 투자는 없다 이렇게 외우시고,
한 번씩 이제 기본서 보시면서 세 분류는 눈에 이제 바르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좋다.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어쨌든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넓혀보기에서 부동산 업과 부동산 상품을 이제 딥으로 넣어놨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어쩌다가.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 업은 뭐죠? 부동산을 주요, 이제 그러니까 직종 자체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요 대상으로 해서 이제 행위해 나가는 업 자체를 부동산 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동산 업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기 자본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평가법에는요,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연구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설 증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나가서 영업을 해갖고 술 먹고 돈을 벌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낮다는 얘기죠. 두 번째, 높은 이익률이 발생한다. 재고가 없어요. 평가서를 쓴다고 해서 평가서 재고 처리를 못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이 발생을 하지. 내 몸뚱아리 하나 가갖고 내 위와 폐만 버리고 나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3번, 중소 영세성이 현저하다. 대기업이 없어요. 대형 감정 평가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본지사 다 합쳐갖고 평가사가 200명이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군소 집단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태생적으로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양아치들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를 만들어서 획일 된 어떤 그 통제기구를 가지고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유인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모여있으면 많이 모여있을수록 이익률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개개인의 영업 능력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 영세장이 현저하다. 이직률이 높다. 그렇죠. 사람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가 틀리면 바로 옮깁니다. 평가사들은. 그죠?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어디에만 가서든 평가사질만 해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이직률이 높다. 5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령 취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잖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가사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령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왜 그렇죠? 문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에요. 자격증만 획득을 하시면 평가사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6번, 겸업이 많다. 그죠? 이제 학원 강사도 할 수가 있고요. 평가사라면요. 다른 이제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본인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포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 7번, 정년이 없다.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벽에 똥칠을 해도 손목에 사인할 수 있는 힘만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가고 나서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싶다고 또. 그렇잖아. 이게 군대랑 똑같은 거야. 이등병 때는 병장들 누워있는 거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병장이 되면 나는 누워있고 싶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됐죠? 이해 다 됐죠? 외울 필요 전혀 없잖아? 그지? 뭐 정년이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부동산 상품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게 의미 없어요. 부동산 상품의 특성을.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 활동의 속성. 결국은 이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애가 이 부동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응용과학. 근데 이 부동산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얘의 성격이 어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활동 자체가. 그게 감정평가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권리분석 활동이 될 수도 있고, 투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개발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다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9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공부한 활동까지 전부 다 외워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줄만 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어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풀어서 쓸 수 있냐면 원리와 기술 두 가지 측면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원리 있죠. 원리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보시면 실무 활동에서 응용 동그라미, 기술도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원리와 기술 양 측면을 모두 중요시한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는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동산 활동 자체를 부문별로 나눈다면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그리고 전문 협회로 나눌 수 있다고 좀 아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사적 부문에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효율성 측면이라 아니면 사익성 측면이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공적 부분 측면으로 들어오면 공공성과 어떤 그 사회성 측면이 중요할 거다. 다 걸리는 부분이에요. 양가로 4번은 전문성이 있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뒤로 넘어가서 양가로 5번의 윤리성은 밑에 딥에 있는 거 이제 따로 보고 넘어갈 거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옆에 보시면 양가로 6번의 정보활동. 이 정보활동은 부동산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정보활동이 중요해지기도 해요. 부동산을 상품으로 대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일반적인 상품을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상품을 가게에다가 진열해 놓고 팔면 돼요. 근데 부동산을 상품으로 인식을 했을 때는 부동산은 진열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진열이 안 되고 걔가 있는 위치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걔를 가서 봐야 되고 걔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물건이 어딘지 전혀 몰라요. 그건 개별성하고도 연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그리고 양가로 7번에 보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면서 또 대물 활동이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내냐면 부동산 활동 자체는 대물 활동일 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대인 활동이자 대물 활동 양쪽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양가로 8번의 임장 활동은 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임장 활동이 필요해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의 공간 활동은 이건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만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부동산 윤리요. 이 윤리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아니면 반드시 나아가고자 해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성을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하죠. 평가사들한테. 이 부동산업 전체에서 윤리를 얘기를 하게 되면 총 4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해요. 하나가 고용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조직윤리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가 서비스윤리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가 공중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리를. 고용윤리는 평가법인으로 따지면 사장하고 소속 평가사들 간의 윤리예요. 맨날 막 야근시키고 막 돈도 안 주고 출자도 안 시켜주고 그런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인은. 그죠? 조직윤리는 동업자 간 지켜야 될 윤리라는 거예요. 동업자 간. 우리가 이제 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복수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복수평가를 한다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상반된 이해관계를 양쪽에서 서로 대변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A와 B라는 측면이 있는데 얘네 둘이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면 얘가 평가받고 얘가 평가받아서 여기서 뭐 중간격으로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복수평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평가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도 복수평가죠. 그죠? 그랬을 때, 이 A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평당 1,000만 원이라고 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높은 게 좋은 거고, 얘는 예를 들어서 낮은 게 좋은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이게 합리적인 숫자면, 얘는 한 900 정도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는 900 아니고, 이제 나는 이거 100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동업자 간 윤리예요. 가격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바운더리가 있다면 동업자를 생각을 해서 이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보상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보상평가도 토지 소유자한테 추천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추천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협회에서 추천을 하나 받아서 보통은 3복수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복수평가는. 그러면 보상평가니까 얘는 토지 소유자 측에 있어서 무조건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얘는 어때요?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쪽에서 이제 의뢰를 받기 때문에 얘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막 찔러면 안 돼요. 이때도. 여러분들 행정법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법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법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법 보면 시행규칙 제17조에 재평가 규정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지 그만할게.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 동업자가 지켜야 될 윤리, 요걸 이제 조직윤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윤리는 그 의뢰인과 수임인 간에 지켜야 될 윤리. 우리가 이제 의뢰를 받아고 평가를 하면 그 의뢰인의 목적에 맞게 의뢰인의 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돼. 근데 어느 바운더리에서 움직여야 되냐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죠? 양아치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죠? 양아치가 아니니까. 공중윤리는 우리 전문직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일반 공중 간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공중 간에. 그래서 이걸 통상 고조소공 이렇게 외우죠.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고조소공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규제 방법. 규제 방법은 자율 규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율 규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충 규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통상 이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평가사만 예를 들자면 자율 규제는 평가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내 스스로 한번 자정작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나라에서 이제 법으로 정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면 나 스스로 자정작용도 하고 법에 의해서 규제도 받는 절충규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평가사도 마찬가지죠. 감칙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 사법에 나와 있는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타율 규제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윤리 강령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수를 해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절충 규제에 와 있다.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타율 규제 하는 거고 결국은 자율 규제도 하고 타율 규제도 하는 절충 규제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됐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 거지. 법으로 저촉을 받진 않지만 누가 뭐라 그런다는 이거야, 지금.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여기 세 가지밖에 안 남아있어요. 능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네 가지 늘려서 외우세요.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까지 하나 더. 여기는 공정성의 원칙이 있죠, 책에는. 그래서 이거를 능, 안, 경, 공 이렇게 외워요. 일반 원칙에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능률성의 원칙은 이론을 전달하건 부동산 활동을 수행해 나가건 모든 측면에 있어서 투입된 비용 대비 최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능률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모든 활동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가 안전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안전성의 원칙이지 안정성의 원칙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문에서 안정성의 원칙이 이렇게 낸다고 또 굉장히 꼬삽하게. 안전성이야, 안정성이 아니라. 근데 능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효과가 날 수는 있지만 안전성이 저해될 수가 있어요. 안전성의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활동 자체를 안전하게 할 수는 있는데 능률성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상호 견제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능안경공 네 가지를 다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 개별 부동산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개별 부동산 활동에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원칙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권리분석 활동 같은 경우는 능률성보다는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요. 감정평가 쪽에 가면 요거 말고 또 다른 원칙이 또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능률성의 원칙에서는 하나 적어두세요. 이 능률성의 원칙에서는 이제 소유 활동이 있고요. 거래 활동에 있어서 능률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유 활동에서는
최유효 이용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측면까지 세부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책에 없어요, 지금. 최유효 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선의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거든요. 지금 못 외우잖아? 그지? 안 외워도 돼. 1차 할 때는 안 외워도 돼요. 결국은 이거 최유효 이용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우페이스 건물인데 이게 이제 하우페이스 건물 자체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건물 자체가 학원 건물로 지어도 되고, 그럼 이제 상업용일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여기다가 원룸을 지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주거용일 거란 말이야. 이 학원, 이 상업용 안에서도 학원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꼬시고 이마트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아니면 전체 다를 독서실로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전체 다를 뭘로 지을까? 사무실로 지어볼까요? 그래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다 식당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용 자체는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데 이 중에서 최대의 값어치를 하는 이용이 뭔가, 이게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용으로 써야 자원의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대상 부동산에서 관계하고 있는 시장 참가자는 다 인간이잖아, 지금. 그 인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당연히 최유효 이용을 모색해서 대상 부동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률적 측면에 있어서는, 능률성의 원칙 측면에 있어서는, 소유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이 강조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거래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그 목적이 있다까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왜? 지문에서 나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자체를 일로 옮기든가, 아니면 소유활동에 있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거래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모색해야 된다. 이걸 바꿔버려요. 그것만 구별을 내실 수 있으면 돼. 안에 있는 최유효 이용이 뭔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감정평가 활동에 들어가면 거기서 최유효 이용은 다시 배울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치의 상한선 개념이에요. 최유효 이용. 여러 가지 이용 형태를 모색할 수 있는 와중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의 원칙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포함시키는 놈들도 있으니까 능한경공 이렇게 외우시죠. 4개로 해서.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로마자 4번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로마자 4번.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서는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부동산 활동의 행동 방향이다. 거기를 쳐놓으시면. 제가 개념에다 줄을 계속 쳐드리잖아요. 개념은 안 나와요. 문제에서. 우리 1차 시험 볼 때 개념은 지문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 뭘 말한다. 이거는 뭘 말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거는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한두 번 나오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과학이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 학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개념을 암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능률성의 원칙에서 이거 써놓으셨죠. 소유활동하고 거래활동 이거.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는데,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쭉 묶으셔갖고 상호 견제관계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공정성의 원칙이다. 능한경공 4개 꼭 외우세요. 능한경공. 참고로 하나 써놓읍시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하실 건데 어차피 나중에 쓰게 될 거거든. 참고로 한번 써놓읍시다. 저기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뭐 밑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공란 많잖아요. 지금 일반 원칙이란 말이야. 일반 원칙. 모든 부동산 활동에 다 걸리는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이. 특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특별 원칙은 두 군데서 나와요. 권리 분석 활동이랑 감정평가 활동. 권리 분석에서는 능률성,
안전성, 증거주의, 한문주의 요렇게 4개가 있고요. 권리분석 활동에서는. 그 다음에 감정평가 활동에서는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 자, 써놓으세요. 특별원칙, 부동산 활동의 특별원칙. 특별원칙이 나오는 부분이 두 군데. 권리분석 활동이나 감정평가 활동. 나중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는 평가 활동하면 마지막에 배울 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배우는 권리분석이란 말이야. 그 끝까지 가면 나오는 애들이니까 요거를 일반 원칙 옆에다가 같이 적어 놓으시죠. 됐죠. 이제 그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뒷페이지 넘어가면 예제 나와 있네요. 예제 풀고 식사를 하러 가시죠. 자, 1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틀린 애 동그라미 바로 치세요. 우리가 이제 고르는 건 틀린 거야. 1번 질문 읽었는데 틀렸으면 바로 넘어가면 돼. 공부할 때는 다 읽어보는 게 좋은데, 문제 풀 때는 1번에서 틀렸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 다 읽고 있을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은 응용과학이죠. 맞았죠.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 및 현상을 포함한다.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지? 부동산 인간이랑 부동산 행위도 있죠. 그죠? 동그라미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정확히 맞았죠? 하나 더 들어갈 거면 옆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뭐 쓰시면 되지?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라고 써놓으시면 되지. 그죠? 다음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6개 있었지? 성격, 부동산학에.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복습해야 돼. 사회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실천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무조건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 오늘. 6개. 자,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 이미 틀렸어. 그죠? 소유활동 나올 거면 앞에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야 돼요? 능률성의 원칙이 나왔어야지. 소유활동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최유효 이용. 거래활동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거래질서의 확립. 그죠? 답은 5번이었다. 2번 문제.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나온다고 문제가. 일단 뭐 있는지 보셔야 되냐면 금융하고 투자가 있으면 일단 답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동그라미 2번에. 그죠? 답이야. 뭐뭐 있었죠? 임대업, 공급업, 개발업, 관리업 이런 것들이 있었지. 중개업, 그 다음에 평가업 이런 거 있었지. 3번. 자,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조금 이따 하니까 일단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니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아니야.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윤리성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 그죠? 이거는 일반 상식 테스트입니다. 지금 네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좀 어려운데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애 자체는 소모나 마멸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품에 비해서.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으면 내구 내용 연수를 보는 연수가 최소한 50년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서 그 효용 발휘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활동을 할 거면 굉장히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부동산 활동을 한다고. 그거를 학문적인 얘기로 하면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활동이 장기적 배려하에서 결정되는 원인 자체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측면에서 본다면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영속성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일단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어요. 리을.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면 틀렸죠.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대인 활동이자 대물 활동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틀렸어 일단. 좀 읽어봅시다 그래도.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 틀렸어요 지금. 기술성과 과학성 모두가 강조돼야 되지. 그죠?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부증성은 부동산은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랑 관계가 없어. 임장 활동을 하는 건 고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증성 X 쳐놓고 밑에다가 고정성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기들 다시 읽어볼게요. 대인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건 대물 활동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을 가서 봐야 된다는 근거 자체는. 그죠? 됐습니다. 앞에 부동산학 서설 됐고요. 아마 식사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를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외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흥미롭겠죠? 이제 할 때는 그죠? 앞에는 그래도 복습하세요. 문제 안 나와도 제발 문제니까. 아 나올 수도 있어. 진짜 복습하세요. 식사로 가시죠.